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7950X 3D인데요. 여기 보시면 7950X 3D 시네벤치 30분 돌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 영상이랑 다른 거는 이번에 쿨러를 듀얼 타워 공랭 쿨러를 달았어요. 어떤 쿨러냐면 피어리스 120 SE 피어리스 아사신 120 SE 버전 PA 120 SE라고 부르죠. 그걸 듀얼 타워 공랭 쿨러 중에서도 꽤 성능이 제법 나오는 쿨러인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지금 전력 사용량 비슷하고요. 싱글 타워랑 비슷하고 온도 또한 비슷합니다. 점수는 오히려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시네벤치 점수가 떨어진 이유를 추정하면 지금 상온이 좀 올랐어요. 그, 일단 제가 계속 테스트하고 뭐 돌리고 한다고 계속 돌렸더니 방이 좀 덥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온이 좀 올랐고 그거에 따르면 온도는 제가 볼 때 거의 한 이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라이젠 마스터에서 라이젠 마스터 켰으니까 얘를 끄고 한 바퀴만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한 바퀴 돌렸을 때의 온도 자체는 듀얼 타워기 때문에 뭐 제법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를 30분 돌리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TDC가 120A 이 120에 97% 이게 한 112 아까 계산할 때 116 한 이 정도 돼요. 그 정도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전력 사용에 더 안 올라가요. 그럼 TDC를 풀면 되지 않느냐? 풀어봤습니다. 안 올라가요. 풀어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PPT, TDC, 뭐 EDC 이거를 풀어서 올라가느냐? 그것도 올라가지 않아요. 전력 제한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먹고 그 다음에 뭐 CPU 관련된 오버클럭킹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커브 옵티마이저밖에 없는데 커브 옵티마이저도 제가 조금 만져봤는데 보시다시피 뭐 점수 비슷하죠. 아까 싱글 타워로 제가 이거 커브 옵티마이저를 조금 좀 더 수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코어별로 이걸 맞춰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노력을 좀 했는데 노력에 비해 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라 그럴까? 세팅 값을 잡았는데 재부팅하면 또 에러 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어,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세팅할 때마다 딱 들어맞게 들어가진 않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얘를 36으로 올렸어요. 36으로 올렸는데 부팅은 되는데 돌다 죽어. 그럼 35로 내려요. 35로 내렸는데 잘 돌아가. 나중에 한참 다른 거 테스트하다가 아무래도 에러가 안 잡혀요. 다시 원복해. 얘를 막 수정하다가 원복했어요. 34로 원복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렸는데 죽어요. 그럼 얘를 다시 34로 내리면 이제 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바꿀 때마다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나오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겠죠. 근데 별로 눈에 띄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최대로 올려본 게 37,900까지는 봤는데 그것도 그냥 한 번 그렇게 나온 거고 계속 돌리면 30분 돌리면 뭐 37,000대에서 계속 고만고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간 들여서 할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시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 만지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리 만져봐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기서 좀 더 나아지지 않는 스위스팟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무슨 스위스팟이냐면 노력 대비 나오는 성능, 노성비라 그래야 되나요? 노력 대비 나오는 성능 비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제가 바이오스 보면서 이렇게 요령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온도 한번 보실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지금 커뮤니티에 온도가 좀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건 좀 높죠? 38도 높은 거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래요, 얘는. 보통 온도를 보실 때 하드웨어 인포로 보세요. 하드웨어 인포로 왜 보라고 하냐면은 라이젠 마스터도 좋긴 한데요. 이 라이젠 마스터는 이제 CPU 패키지 온도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거의 여기서 표현되는 온도가 얘랑 비슷하죠. 이게 좀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싶으냐면 이거 온도 보세요. 이거 CCD 온도. 실제로 코어가 동작할 때 온도는 여기 온도입니다. 여기 온도. 이 온도가 CCD 온도고요. CCD 대비 여기 온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 실제로 돌렸을 때는 이제 비슷해집니다. 그쵸? 그래도 좀 높나? 여기 보시면 얘가 77, 78도 이르죠? 얘 79도. 조금 그래도 비슷해지죠? 80.3이고 얘가 80.1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보셔야 될 온도는 여기에요. CCD1하고 CCD2. 그래서 내가 온도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 같아. 그럼 얘를 보세요. 얘를 봤을 때 쿨러 설치를 잘했으면 물론 상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잘했으면 요 30도? 30도 인근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40도 근처로 올라간다. 그러면 뭔가 마운트를 나사를 좀 덜 조였거나 아니면 써멀 그리스가 제대로 펴져서 발라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브라켓에 조금 유격이 있어서 뭐 그런 설치형 문제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쿨러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이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젠포 처음 출시했을 때 다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잘 안 찾아보시니까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보시는 김에 한번 숙지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싱글 타워 대비 지금 듀얼 타워가 온도나 성능이 비슷한데 이제 30분 기준이에요. 성능은 그냥 비슷하고 30분 기준 온도 비슷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1회 벤치시라고 해야 되나? 자, 싱글 타워, 듀얼 타워 뭐 차이가 있어야 쓰죠. 근데 지금 보니까 30번 돌리면 온도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그러면은 싱글 타워 낫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계속 발열이 30분 동안 부여되는 상황에서 이 뭐라 그러죠? 타워의 그런 발열을 소비하는 그런 게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서 계속 열이 부하가 되면서 결국에는 쿨링 팬이 공기를 전달하죠. 상온에 있는 공기를 전달하는데 전달된 공기를 가지고 열 해소를 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비슷한 상온에서 결국에는 싱글 타워, 듀얼 타워가 어느 정도 지속된 발열에서 비슷한 온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이가 있긴 있어요. 타워 하나랑 타워 두 개가 순간 발열, 이건 1회 벤치라고 했지만
순간 발열할 때는 듀얼 타워가 더 낫다. 물론 제가 썼던 싱글 타워 자체가 성능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보다가 가격 대비 꽤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샀는데, 제가 다른 싱글 타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로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뭐가 더 좋은지 저도 궁금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AG400이랑 TM40 이렇게 두 개, 히트파이프 4개짜리예요 둘 다. 이걸로 테스트를 둘 다 해볼 건데, 아무튼 저번 영상에 쓴 거는 TM40으로 사용했고, 이번에는 PA120SE 모델을 썼습니다. 순간 발열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지속 발열에서는 온도가 비슷하고, 그러면 작업 이런 부하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부하 작업만 계속 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상온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온도가 만약에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TDC가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고만고만한 것 같다. 결국에는 TDC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고만고만한 것 같다. 그치만 게이밍 환경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 발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환경에서는 성능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바이오스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이 수냉 쿨러는 따로 안 할게요. 이제 지금 이 정도 성능의 수냉 쿨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공냉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TDC가 제한이 걸려서 결국에는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성능을. 그러다 보니 수냉 쿨러로 가봐야 결국에 온도 이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남을 때 성능을 더 올리려면 TDC가 남아야 돼요. TDC가 안 남기 때문에 성능을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름에 쓰실 거면 좀 온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긴 하고. 근데 어쨌든 여름에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에어컨을 키십시오. 예. 아무튼 바이오스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벤치 그만 돌릴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램 오버클럭을 좀 이제 제가 시도를 할 거고, 램 오버클럭이 끝나면은 이제 세팅값 다 저장해가지고 이제 뭐 게임 하나 둘씩 돌려볼게요. 일단 바이오스로. 오늘 주말이긴 한데 이제 외출해야 돼서 아마 램 오버클럭은 또 오늘 밤이나 새벽에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더 늦으면은 월요일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배송 지연이 걸려가지고 아마 받으실 분들은 이제 일반 유저들은 거의 이제 화요일쯤 받으실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건드린 거 없고요. 여긴 건드린 거 없고, 여기서 얘만 건드렸고요. 자,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라이드를 어드밴스드로 세팅을 했고, PBO 리밋 이거 건드려 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수정해 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 수정해 보실 분들 중에 중요한 거, TDC가 아까 뭐 120이었는데 그럼 130 넣어보고 싶다. 그럼 130 요렇게 넣었잖아요. 요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엄청 느려집니다. 진짜로 엄청 느려져요. 왜냐면 이거 단위가 달라요. 어디 보자. 앞에 M이 붙었습니다. M. 이거 단위가 달라요. 130을 주고 싶으면 130, 000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저전력으로 돌아가면서 엄청 느려집니다. 제가 해봤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오토로 두십시오. 어차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파지티브 200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세팅한 값에서 게이밍 성능에서 뭔가 영향이 있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으로 세팅을 한 건데, 사실 이게 만약에 수율 한계가 좀 명확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CPU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긴 한데, 의미라기보다 파지티브가 좀 뭐라 그럴까, 성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D 모델 말고 다른 모델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좀 제대로 이해하고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3D 모델은 어차피 TDC 제한이 걸려 있어서 파지티브 200을 써도 상관이 없을, 200을 주던 0을 주던 별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서 제가 일부러 그냥 고집을 했습니다. 네거티브한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 값 세팅을 했고요. 다시 보면은 요거 플랫폼 서머 스로틀링 컨트롤, 이것도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뭐 줄여보진 않았어. 늘려보긴 했거든요. 늘려보긴 했는데 줄여보진 않았기 때문에 줄여서 되는지는 한번 직접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아무튼 늘려지진 않습니다. 얘를 제가 100으로 바꿔봤는데 마찬가지로 90도 언더에서 돌아요. 그리고 커브 옵티마이저 들어가면은 퍼코어로 잡았는데, 좀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커브 옵티마이저 잡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프라임으로 돌려요. 프라임으로 프라임 스몰로 해서 돌리는데 코어를 하나씩 돌립니다. 근데 얘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자, 바이오스 세이브 한 번만 하고 할게요. 처음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시면은 퍼코어가 좀 더 코어별로 세팅하는 게 좀 더 세분화된 거고, 올 코어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모든 코어를 수렴하죠. 그러니까 범위상으로 보면 올 코어가 좀 더 광범위합니다. 좀 상위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올 코어로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이거를 네거티브로 하고, 뭐 얘를 이제 수정을 하면 한 34 정도 주면은 되고, 뭐 35에서 에러가 난다. 그리고 35에서 에러가 난다 해서 34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34로 써야지 하고 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 상태에서 바이오스 세이브하고 나서 디폴트 세팅 불러드리고 재부팅 한번 하세요. 그냥 저장하고 재부팅. 그럼 디폴트로 부팅이 되겠죠. 디폴트로 부팅이 된 상황에서 다시 바이오스 불러오게 해서 아까 저장했던 거 불러오고, 그러면은 얘가 커브 옵티마이저가 34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돌려서 잘 되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는 분명 34로 안정화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하니까 에러가 나. 그럼 내리세요. 예.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인텔에서 패스트부트 옵션을 지정을 안 할 때 레모버 클럭 전압 세팅이 잘 안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패스트부트 세팅 같은 게 없어요. 있긴 있거든요, 여기. 이미 디세이블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뭐 다른 보드도 그럴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이 뭐라 그럴까? AMD 쪽은 바이오스 세팅이 거의 AMD 쪽에서 거의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제조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숫자로 입력하지만 전압 값은 디지털 값이 아닙니다. 아날로그 값이에요.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전력이 흐르는 그런 코어 쪽으로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하는데, 이거를 수치를 하나 바꿨어. 그러면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뭔가 어떤 조작을 하겠죠. 어떤 조작을 하는데 그게 딱 디지털로 딱 들어맞게 수정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 전기 값이 처음에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값을 바꿨다고 갑자기 어느 정도 딱 맞춰서 그거에 들어가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에 갑자기 0으로 바꿔요. 그러면 34라는 큰 값이 변하죠. 그러면은 메인보드적으로는 뭐 큰 값이 변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 흐르는 양 조절을 확 줄이거나 확 늘리거나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34에서 35로 작은 값을 줘요. 그러면 얘는 확 늘리거나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늘려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전압을 만질 때는. 이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디지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거를 정확하게 세팅해주는 그런 뭔가 과정이 없으면 그 과정이 인텔에서는 패스트 부트를 디세이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MD 쪽에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바이오스를 초기화시킨 후에 다시 불러와서 다시 돌렸을 때 되면 되는 건데 안 되면 다 그 실패다. 그쵸?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올코를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제가 세팅한 값을 참고하세요. 보시면 제가 퍼코어로 보시면 이 정도를 넣었는데 모든 컴퓨터에서 모든 CPU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CPU마다 수율이 다릅니다. 제 CPU에서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수율 분포 같은 게 있어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세팅 값을 참고로 해서 34로 올코를 넣어보고, 근데 34가 안 들어가. 그럼 줄이세요. 34가 안 들어가면 줄이고, 34가 들어가면 더 네거티브 값을 더 키워보세요. 잘 들어가면 더 키우고 안 들어가면 더 줄이고. 그래서 스위스팟을 찾으세요. 잘 되는 스위스팟. 저는 34로 찾았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퍼코로 넘어갑니다. 퍼코에서 코어별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CCD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CCD별로는 7950X는 코어가 CCD 하나에 8개, 7900X3D는 CCD가 코어별로 6개. 아니야, CCD별로 코어가 6개. 그 말은 뭐냐면 8개씩 맞추라는 거예요. 8개씩. 보통 방금 올코어 세팅한 값을 다 입력을 일단 하세요. 다 입력을 하면 그게 보통 그 V캐시가 없는 B캐시, 제가 왜 V캐시 없는 쪽이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메인보드는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는 캐시 쪽 CCD가 앞에 걸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메인보드는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지금 순서 바꾸는 기능이 보여지질 않아. 아예 캐시 CCD를 1번으로 갖다 놨어요. 지금 앞쪽으로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CCD가 앞에 있고 B캐시 CCD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B캐시 CCD가 커브 옵티마이저 값이 더 안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캐시 CCD가 더 뿔딱이기 때문에 뿔딱이 더 잘 들어가요. 캐시 CCD가 뿔딱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값이 들어가고 B캐시 CCD가 좀 더 낮은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메인보드에서 만약에 순서가 다르다면 다른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34로 네거티브 값이 올코어 세팅이 됐다 그러면 다 34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B캐시 쪽 CCD를 올려보는 겁니다. 아니 캐시, 다시 말 정정할게요. 캐시 쪽 CCD를 그 네거티브 값을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올린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올리는 거니까 결국엔 값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커브 옵티마이저를 점점 조이면 더 들어가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8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씩. 8개씩 세팅을 바꿔가면서 값을 키워가면서 테스트를 하시고 스위스팟을 찾았다 싶으면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이브하고 디폴트 불러오고 부팅 새로 한 다음에 다시 바이오스 진입해서 로드하고 다시 여기 커브 옵티마이저 로드에서 테스트 했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다시 값을 낮춰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테스트하는 방식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커브 옵티마이저 방식은 이미 워낙에 유명해요. 이거는 지금 젠4에서만 쓰는 기능이 아니라 젠3 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봤던 기능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만 이제 좀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젠3에서는 이 커브 옵티마이저 최대값이 30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드에 따라서 60 내지 최대 100까지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세팅을 하고 시네벤치 돌려보고 뭐 30분 잘 돌아간다 그러면 실사용 테스트 해보시고, 근데 실사용 테스트 하다 죽으면 또 값 하나 낮춰보시고, 내가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쓰고 싶다 하면 넉넉하게 주세요. 제가 뭐 스위스 파트를 뭐 34로 잡았지만 난 좀 안정적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한 2개 내지 4개 까세요.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잡았지만 제가 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40, 뭐 밑에를 30 요렇게 쓰면은 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 대신 이제 뭐 온도나 성능에서 그런 영향이 있을지언정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값 몇 개 빠진다고 해봐야 전체 지금 네거티브를 43을 줬는데 그 중에 3개 깐다고 뭐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저 값을 3D 모델 쓰시는 분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시간 낭비예요. 제가 이미 다 해보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아마 이제 램 오버클럭을 해볼 것 같습니다. 램 오버클럭은 A다이 기준으로 먼저 하이닉스 A다이 기준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하이닉스 A다이를 쓰지 않고 M다이 쓰시는 분들은 오버클럭 사실 제가 볼 때 똑같아요. 3D라고 다른 거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젠포 영상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린 영상도 있을 거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CPU 쪽은 이 정도 만지면 될 것 같아요. 더 만질 게 없어요. 뭐 굳이 더 만질 걸 찾자면 예를 들어 하이퍼스레드 끄는 법, 하이퍼스레드 여기 SMT 잠깐만 여기서 하자. 여기서 여기 CPU 오버클럭킹 들어가면 이제 이 코어 끄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SMT 컨트롤 여기 설명 보시면은 설명 다 나와 있어요. 멀티스레딩 동기화 멀티스레딩을 디세이블 할 때 쓰는 거고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오토 상태가 멀티스레드 지원인 것 같고요. 디세이블 하면은 싱글 스레드로 동작을 할 겁니다. 싱글 스레드 한번 해볼까요? 나 이거 좀 성능 궁금하긴 하네. 싱글 스레드 순정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코어 끄는 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참고를 하시고 코어를 8개 끄면은 얘가 7800X3D랑 아마 비슷하게 동작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보통 AMD CCD 구조가 거의 그랬어요. 8개씩 끄면은 예를 들어 5950X에서 코어 8개 끄면 5800X처럼 동작합니다.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그래서 아마 지금 7800X3D가 출시가 안 됐지만 성능 제어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가격이 많이 차이 나니까 7800X3D를 원하시는 분은 790X3D를 사서 코어를 8개 끄고 쓰는 것보다는 7800X3D를 따로 사는 게 가격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능이 궁금하긴 한데 일단 게임 성능은 지금 테스트를 안 할 거니까 이것도 싱글 스레드 게임 성능 테스트는 제가 나중에 게임 테스트 할 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코어 수고 얘가 스레드 수예요. 보시면은 이게 2배였는데 이전에는 이게 32개였는데 16개로 줄었죠. 싱글 스레드가 됐습니다. 성능 한번 돌려볼게요. 클럭 터지는 건 비슷하네요. 조금 더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럼 커버 옵티마이저 넣고 한번 돌려볼까 이것도? 온도는 일단
전체 전력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온도가 좀 착하네요. 근데 온도가 착하다고 이거 좋네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능이 많이 줄어들어요. 보시다시피. 예. 물론 게이밍에서도 성능이 많이 줄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게임에 따라서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 메리트가 있을지언정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마 메리트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를 하이퍼 스리딩에서 싱글 스레드로 바꾸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한 번만 해볼게요. 그냥 같은 값으로, 아까 제가 잡았던 값으로. 커브 옵티마이저 적용됐고, 그 다음에 스레드 적용됐습니다. 사실 이거 코어를 끄는 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코어를 끄면은 7900X3D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두 개씩 끄면 돼요. 물론 글쎄요, 성능이 완전히 똑같이 나올지는 해봐야 하는 일인데, 아무튼 비슷하게 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클럭이 더 터지네,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캐시 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1배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치만 뭐 성능은 고만고만합니다. 이거 멀티 작업뿐만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전력 소비량은 줄었지만 클럭이 더 터지는 거는 부하가 줄어서 그래요. 코어 하나에 두 번씩 일을 시키다가 한 번에 한 번씩 하나씩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작업에서 성능이 뭐 두 배 차이까지 나는 건 아니고요. 코어 하나가 두 가지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 손이 두 개야. 사람은 한 명인데 손은 두 개예요. 내가 시킬 일꾼이 사람은 한 명인데 손은 두 개야. 근데 그 사람한테 한 손으로만 일해라고 시키는 거랑 두 손 다 써서 일해라고 시키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면 한 손으로 일할 때는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왼손으로 만지는 거랑 오른손으로 만지는 거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머리를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사람 한 명인데 이게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막 할 때는 왼손을 못 쓰는 거야. 오른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오른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왼손으로 뭐 딴 걸 하기 힘들죠. 쉽지 않죠. 간단한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느낌이에요.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작업하다가 오른손 작업이 끝나자마자 이제 왼손 작업 집중해서 또 작업하다가, 뭐 오른손으로 간단한 건 또 같이도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부하량에 따라서 코어는 하나인데 이걸 스레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작업하듯이 따로 작업하는 겁니다. 빈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노는 시간을. 그게 하이퍼 스레딩 기술 원리인데, 아무튼 메리트는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하이퍼 스레딩 웬만한 프로그램 다 지원해서. 그래서 아무튼 지금 CPU 쪽은 이 정도로 살펴봤어요. 여기서 더 살필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정도 살피고 다음에는 이제 램 오버클럭을 해볼 거고요.
램 오버클럭에서 일단은 스위스팟이라고 생각하는 6000 클럭부터 해서 6000 최대 클럭이라고 생각하는 6400 정도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 6600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400 정도 목표를 하고 6600을 하려면 맨컨이 많이 줘야 될 거예요. 6400도 맨컨 타거든요. 맨컨 좀 안 좋은 경우는 6400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 때부터 계속 예전이라고 하면은 젠포 출시 초기 때부터 하던 얘기지만 클럭을 무리해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클럭을 무리해서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그냥 램터 잘 조이는 게 더 잘 나옵니다. 클럭을 몇을 쓰던 간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버클럭 해보고 나서 그때 또 다시 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